안녕하세요. 법선생TV 법률사무소 유쌤의 허윤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상속소송에서 증여의 입증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 마련했습니다. 상속에서 이제 증여의 입증 방법이 중요한 이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어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받아갔다. 그래서 나는 남은 상속 재산에서 더 많은 몫을 받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예전에 다른 상속인이 받은 그 증여의 그 재산의 가액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증여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전 증여는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망인께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같이 이제 남아있는 재산과 합쳐서 전체 상속재산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이 뭐 요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요때 이제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요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상속 개시 이후에 사망 당시 이후의 재산뿐만 아니라 요때 이제 증여한 재산까지 합쳐서 이 전체 증여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상속소송의 대표적인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계산할 때 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상속재산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하고 유류분 소송 두 개가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은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n분의 1, 그러니까 1대 1대 1로 되는 것이고 다만 배우자만 50% 가산한 1.5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유류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을 하고 나서 내가 받은 재산을 살펴봤더니 내 상속분보다도 적게 받아갔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속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요 남아있는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뭐 한 3명 정도 되는데 첫째가 증여를 이렇게 뭐 반 이상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3분의 1씩 가져가야 되는데 3명이니까 한 명이 그 이상을 받아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에 그 첫째는 이 증여 재산만큼은 가져갈 수가 없고 요 남아있는 재산을 둘째와 셋째가 이제 나눠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반씩 나눠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원래는 한 3분의 1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3분의 1씩 가져가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가 받아가야 될 것보다도 더 많이 받아갔다라는 이제 이런 결과가 되죠. 이거를 저희는 이제 초과 특별 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는 이 초과 특별 수익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거를 못 받아간 사람들이 나눠가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 증여받은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반환받을 수 있느냐는 이 유류분 소송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 소송은 처음에 이 상속재산 분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분의 1, 그 다음에 배우자는 50% 이렇게 가산하는 이 법정 상속분율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 법정 상속분율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되는 것이 이제 유류분율이라고 저희는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2분의 1은 그 상속인 중에서 1순위인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이제 3분의 1 이렇게 이제 유류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면은 결국 요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둘째와 셋째가 나눠 가진 재산이 전체 재산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형제가 3명이라면은 그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인데 유류분은 그 이거의 2분의 1인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재산에서 6분의 1 정도도 못 받아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은 결국 이 사전 증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증여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상속분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방 상속인이 가져간 증여의 재산을 밝혀내고 그 가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이 상속소송에서 상당히 이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좀 깊은 내용이라서 오늘은 요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사전증여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증여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 사전증여 입증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사전증여는 특히나 이제 상속에 있어서 가족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증여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고요. 은밀히 이루어지고 또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또 계약서도 거의 작성이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계약서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께서 생전에 뭐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그 부동산에 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 근저당권 채무가 함께 그 부동산에 딸려 있는데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그 채무는 따로 뭐 인수를 안 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아파트에 한 4억짜리 채무가 있는 근저당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4억 채무는 너 장남이 인수를 하면 네가 부담하면서 이 부동산 모두 가져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무 신고 때문에 이걸 신고를 해야 4억 정도를 빼야 이제 그 나머지 가액이 증여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도 이 부담부 증여 계약서는 작성이 되곤 합니다. 보통 이런 부담부 증여를 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사안이죠. 증여 계약은 이제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는데 보통 가족 간 증여에 있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증여를 문제 삼지는 않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 증여 계약의 한 당사자인 증여자가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그 계약 당사자 한 명이 사망해서 이거를 또 입증하기가 또 쉽지 않은 문제.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보통 한 20년 전, 뭐 한 30년 전 증여된 오래된 증여들도 또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시일이 오래됐으니까 자료가 뭐 폐기됐다든지 해서 입증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 증여세 때문이죠. 뭐 직계 비속하고 자녀 간에는 뭐 5천만 원 그 증여세 공제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가능한 한 이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 거래하는 그런 관행이 많다 보니 뭐 당연히 현금 거래는 그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어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증여한 게 확실하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뭐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장남한테 생전에 뭐 현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성 자금을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이제 명목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 장남 명의로 부동산도 몇 채가 있고 뭐 분명히 그 재산이 부모님한테 간 게 뻔한데 뭐 직접적인 증거 없고 뭐 정황 증거만 가지고서는 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가족 간에나 뻔한 것이지 솔직히 이제 상속 소송에서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 정황 증거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녹취 같은 경우에 뭐 오빠나 뭐 막내가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맞다라는 내용으로 내가 녹취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거 확실한 증거 아니냐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런 녹취 등의 증거도 결국은 정황 증거에 불과하고 막상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든 그때 내가 진술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것도 결국은 정황 증거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접적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사전 증여가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직접적 증거가 뭔지는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여의 대상이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아니면 현금 아마 90% 이상일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현금 증여는 결국은 뭐 계좌를 가지고 입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증여하고 또 연관도 돼 있고 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증여에 관련돼서 입증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부동산 증여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분명히 다른 상속인 뭐 특정한 상속인한테 아버지께서 증여하신 건 맞는데 그 증여 대상 부동산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또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먼저 부동산을 특정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 증여 대상 부동산조차도 특정을 못 하신다면 애석하게도 저희도 사실은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그 증여를 받았다는 대상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부동산 보유 기록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법원을 통하면은 그 상대방의 그 보유 기록, 부동산 보유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유했던 그런 부동산까지 이제 조회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법원 행정처에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해서 과거 몇십 년 전까지도 소급해서 그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알 수 있고요. 보충적으로는 이제 뭐 지방세나 뭐 재산세를 냈을 수 있으니까 과세 자료까지 해서 이 부동산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보유 현황을 그 상대방한테 증여했다는 그 대상의 그 증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특정이 됐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게 증여된 부동산이냐라는 걸 이제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부동산이 증여됐다는 거는 뭐 증여 계약서가 제일 이제 간단하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 없다. 대부분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부담부 증여 빼놓고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이제 등기부 등본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부동산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유권 이전 이력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소유권 이전 이력에 보면은 등기 원인란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이 어떻게 A한테 B로 넘어갔느냐, 그 등기 원인이 있는데, 그 등기 원인란에 증여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상 뭐 입증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아버지에서 뭐 아들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다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장남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상속수인 아버지로부터 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여받은 게 아니죠. 아버지한테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증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한테 매수한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혀 다른 사람한테 매수한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건물 신축,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아들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해가지고 등기 원인란에도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라 매매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제3자로부터 매수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자금을 들여서 보존 등기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부에 딱 나와도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보통 얘기하는 게 사줬다. 네, 글씨가 좀 그런데요. 사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명의만 그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준 거기 때문에 이건 증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매매, 보존 등기로 되어 있다면 이 추정을 깨트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뭐 다른 거래 관계라든지 정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게 아버지가 사준 게 맞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깨야 하는 작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는 이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동산을 매매나 보존 등기했을 때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첫 번째로 좀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매매 취득 당시에 그 상속인의 나이가 미성년이었다. 당연히 그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미성년 나이에 매매를 취득했다면은 상대적으로 실무에서도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한 것이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 한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 뭐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입증하기가 좀 수월한데, 경제적으로 이제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뭐 신혼생활을 하고 한 30대 초 중반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이걸 추정력을 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뭐 직장이 있고 뭐 직업이 있고 월급이 있다 하더라도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10억짜리를 매수했을 때 그게 과연 그 아들이 매수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대방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특히나 그 증여 시기 이후로 사망 시기까지 뭐 30년이 지났다라고 해버리면 그 아들은 부동산을 매수한 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신혼 초 좀 어려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금을 조금 빌렸었고 내가 계속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갚아왔고 결국은 내가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내지는 뭐 주식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자금으로 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명백하게 그 추정을 깨트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등기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어떤 식으로든 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그걸 입증했다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증여로 바로 입증이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보조 장치로 계좌 추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보존 등기 또 신축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래도 꼬리표는 조금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좌 추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상속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는 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 추적을 하는 방법은 이건 뭐 아주 뭐 완벽하게 정리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증여 시점에 피상속인의 계좌를 먼저 분석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계좌를 분석을 해서 한 10년 전에 뭐 아들 명의로 매매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년 전쯤에 피상속인 망인의 계좌를 분석을 해서 출금 내역을 분석을 하고요. 그 출금 내역이 그 수증자, 그 아들 계좌로 흘러 들어간 그 흔적을 계속 이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계좌 추적을 할 때 이제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 자료입니다. 그 금융자료. 금융자료는 법원을 통해서 조회는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계좌 거래 내역은 90년대 이전 거래 내역은 거의 이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시일이 오래돼서. 그리고 이 통장 거래 내역의 이제 한계는 뭐냐면은 어떤 계좌에 이체 내역이 있다면은 그 뭐 출금 내역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별 그 은행 전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은행 전표는 또 그 보관 기간이 5년에서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벽한 계좌 추적을 하는 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 이제 망인이 사망하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치지만 10년 이전 거는 상당히 그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표가 이제 나온다면 이제 수표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 계좌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계좌 추적 사례를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막연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매매 시점에 피상속인 계좌, 망인의 계좌에서 거액이 출금이 됐는데 이체 계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경우 분명히 이 시점에 뭐 한 4, 5억 정도가 출금이 됐고 그 시점에 어떤 특정 아들이 뭐 한 7, 8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그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계좌로 갔을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통장 거래 내역에 안 나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거래 내역에 안 나온다면 그 은행의 출금 전표 조회를 해서 그때 이체 계좌가 확인이 돼서 막바로 그 돈을 받은 게 이제 상속인 특정 아들로 갔다는 게 나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출금된 게 수표인지 아니면 현금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일단 수표로 출금한 경우가 나오면은 그 수표 추적에
그 가장 기초는 수표 번호부터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수표 번호부터 이제 추적이 시작이 되는데, 수표 번호가 조회가 되면 그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다시 조회를 해서 그 수표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수표를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어딘지까지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표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결정이 되면 그 은행의 수표 사본을 이제 조회를 하게 되겠죠. 사본을 조회하는 이유는 수표 사본에는 그 이서 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번호, 뭐 주소,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까지 좀 엄격하게 이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전화번호만 이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 전화번호만 나와도 추적은 가능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 사용자가 누군지 추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서 내역도 불분명하다 하면은 최종 지급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 지급이 됐는지, 그 지급 어느 은행 어느 계좌로 그 지급지를 확인해서 그 최종 지급지가 그 상대방 상속인 계좌라면은 정말 다행이고요. 또 근데 계좌가 아니라 제3자가 썼다라고 하면은 뭐 최후의 방법으로 그 제3자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돈 어디서 났냐, 어디서 썼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막상 이제 소송에서는 이게 이제 제3자까지 동원하면서 사실 조회를 한다는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표 조회 결과 수표가 아니라 이제 현금 인출됐다 하면 요즘 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이 현금을 그 상속인이 받아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떤 정황 증거나 법원을 설득해서 상속인 계좌까지 보자라고 해서 상속인 계좌까지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오늘 사전증여 입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거나 뭐 판설이 되거나 하는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고요. 논리나 형식상 또는 법원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지만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는 것도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같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속소송에서 사전증여 입증하는 방법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는 본인이 겪고 계시는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법률사무소 윤쌤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